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차의 생태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 천적의 등장으로 한때 전차 무용론까지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역시 신무기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 또한 전차라는 명제가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평가된 전차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에선 전차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전차를 개량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방산의 최대 수출 효자 상품 K2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미 4세대 K2까지 개발 예정된 K2 흑표는 여전히 3.5세대 전차 중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데 반해 당분간 북한군의 전차 전력이 우리 K2를 넘어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우선 북한은 신형 전차 M2020에서 한국이 개발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능동방어 체계를 선보였으며 우리의 수출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독일과 미국, 영국은 기존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대한민국이 안일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산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선구자 K2의 지향점과 개량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냉전 이후 오랜 기간 외면받아온 전차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단번에 수도 키이우까지 점령할 목적으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했고 우크라이나군 역시 반격 과정에서 전차 중심의 기갑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는 서방 세계의 전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대규모 전면전 형태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제기됐던 전차 무용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지구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소요 사태가 있었지만 기갑부대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수전부대와 보병부대가 군사작전에 선봉에 섰고 전차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을 정도였는데 이 정도의 임무라면 냉전 시절 제작된 전차로도 충분했기에 앞으로의 미래전에선 전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북한의 지상군 전력은 한국과 큰 차이의 열세를 보이는 데다가 철강은 물론 반도체 등 방산산업의 필수라 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K1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북한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굳이 K2를 개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같은 기조는 사라졌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쏜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도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했는데 사수가 미사일을 쏘면 적외선 추적으로 날아가 표적에 접근, 전차의 장갑이 가장 얇은 포탑 상부를 타격해 전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은 RPG-7, AT-4 대전차 로켓 등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이는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격을 좌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드론의 등장 또한 러시아 전차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탄을 장착한 중국과 터키제 민수용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 전차나 장갑차를 포착한 뒤 폭탄을 투하해서 이를 파괴했으며 자폭 드론을 투입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엔 직면하지 못했던 천적의 등장을 지켜본 대부분의 나라가 전차의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는데 다만 성능 개량이든 신규 개발이든 진화의 방향성에 대해선 국가별로 조금씩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서구권 최초의 3세대 전차를 선보였던 독일은 레오파르트2의 최신 개량형 레오파르트2 8을 그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바그만사가 개발해 1980년대부터 널리 운용되어 독일, 터키, 스위스 등지에서 수많은 개량형 패키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 강국 독일답게 K2보다 한 발 앞서 RCWS와 APS를 갖췄으며 표적 자동 추적 능력이나 조준경, 해상도 및 정밀도에서도 K2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형 레오파르트2 8은 3인용 포탑에 120mm 주포를 장착하는데요. 기존 주포보다 정확성과 사거리, 관통력이 향상됐으며 강철과 텅스텐, 세라믹 등을 포함한 장갑 구조로 신형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지뢰, 급조 폭발물 등의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탑 상부와 전차 하부의 방어력을 강화했으며 트로피 능동 파괴 장치를 변형한 유로 트로피를 적용, 대전차 미사일 접근까지 차단합니다. 엔진 역시 1500마력에서 1600마력으로 출력이 높아져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내수 외에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등이 신속히 도입을 결정, 글로벌 시장에서 K2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방산 기업 라인메탈에서도 2022년 신형 전차 KF-51 판터를 선보였습니다. KF-51 판터는 레오파르트2 전차 차체에 더욱 강력한 신형 130mm 주포 포탑을 얹은 형태로 KF-51의 130mm 활강포는 마이너스 9도에서 20도의 고저각을 보이며 탄의 운동 에너지 역시 120mm보다 50% 더 향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해 탄약수가 탑승하지 않는 대신 드론을 조종하는 인력이 탑승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스펙만으로는 명실공히 세계 최강이라 불릴만한 전차입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레오파르트2의 수출이 성공적이었지만 정작 개발국인 독일은 추가 생산과 개량에 소극적이라는 점과 KF-51의 경우 라인메탈사가 보여준 연간 400대 생산이라는 청사진과 달리 독일 정부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국은 기존 챌린저2를 20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하면서 차세대 전차인 챌린저3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챌린저3는 2018년과 2019년 시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2027년에까지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챌린저3는 챌린저2와 완전히 다른 차체와 포탑으로 설계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라인메탈의 120mm L55A1 주포 대신 영국산 로열 오드넌스의 120mm L30으로 변경되었으며 포탄 역시 나토 규격의 라인메탈 에이지 계열 포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트로피 능동 파괴 장치를 탑재하였으며 모듈형 장갑 구조 채택과 엔진 출력 현수 장치 등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많은 부분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말 기존 M1 에이브럼스를 대신할 차기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X를 발표했는데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지사는 전투 중량 축소와 운용 인원 감소는 물론 무인 포탑, 자동장전, 하이브리드 파워팩, 유무인 팀 구성, 자율 능력 등 에이브럼스 X 시제 전차를 통해 미 육군이 추구하는 미래 전차가 무엇인지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전차 3대장이라 할 수 있는 신형 전차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대전차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동방어체계 탑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폭 드론 접근을 저지하는 안티 드론 기술도 필수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부 드론 기술은 드론이 접근할 시 전파방해 기술로 드론을 떨어뜨리거나 원격 사격 통제체계 또는 레이저 등으로 파괴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드론을 막기 위해 미사일 적외선 탐색기나 스텔스 기술 적용도 필수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장갑이 계속 적용되면서 전차의 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차의 중량 증가는 교량 사용에 제약을 초래하며 진흙탕을 비롯한 험지 기동 능력 저하로 이어져 전차의 경량화 역시 신형 전차에서 극복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을 위시한 미국, 독일, 영국은 방어력은 유지하되 장갑 무게는 가볍게 하는 경량 복합 장갑과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수 장치를 비롯한 내부 구성품 경량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디질세라 K2 전차를 잇는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현대로템과 방위산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K2는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가들의 주력 전차보다 자동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는데요. 신형 전차는 산과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 외에도 도시 지역의 작전 소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130mm 주포와 다목적 드론 등을 장착, AI 기반 차량 운용 체계와 향상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와 최첨단 다층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대전차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트로피급 복합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되도록 상정되었는데요. 이미 폴란드 수출형 K2PL에도 적용된 이스라엘제 트로피 메커니즘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요격 능력을 제대로 증명했지만 도입 비용이 과도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현재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기술 제휴로 트로피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비전과 유사한 국산 360도 투시 헬멧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360도 감시 레이더는 대전차 무기 외 초소형 정찰 무인기나 자폭 무인기의 접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전장 상황을 정확히 인식,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차에 장착 시 차량이 이동간 적의 매복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초탄 명중률이 높아 탄약 소모를 최소한으로 할 뿐 아니라 아군 부대의 피격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RCWS는 AI 기반 표적 자동 탐지, 추적, 탄도 보정, 기동 간 사격이 가능한 원격 시스템으로 12.7mm 기관포와 드론을 끼워 고정 시스템을 탑재해 포탑 위에 병사가 올라가지 않고도 원격 자동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는 전투원의 생존 능력을 향상할 뿐 아니라 아군의 전장 지휘 체계와 연동돼 바로 포병과 박격포 지원 요청이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공개한 K2 개량 사업 추진 계획안은 올해 전반기에 선행 연구를 실시하고 후반기에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오는 2027년에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해 2028년에 개량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장은 북한과의 전력 격차가 크고 중국과는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방심과 안일이 주는 교훈을 역사에서 얻었습니다. 더구나 한국 방산의 수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K2의 개량 계획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군의 미래 전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을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대전차 미사일은 우리나라 환경에 딱 알맞은 무기입니다. 고지대에서 방어 진지를 편성해 방어하는 한국군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적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제블린을 뛰어넘는 형궁이라는 고성능의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이미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형궁을 통해 침공해오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전차를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형궁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창고에 개발했습니다. 주로 무반동총과 토우, 메티스 M과 같은 노후화된 대전차 화기를 교체하기 위해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형궁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 미국의 제블린과 비교해도 오히려 형궁이 대부분의 성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궁은 무려 900mm의 장갑 간통력을 지니고 있어 3.5세대 전차에도 유효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또 최신 조준 장치의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조준 완료에 최소 30초가 소요되는 제블린과 달리 형궁은 수초만 조준하면 순식간에 조준이 끝납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탑어택 공격 방식도 탑재해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궁은 가성비와 경량화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데요. 현궁의 무게는 약 13kg으로 22kg에 달하는 제블린보다 무려 9kg이나 가벼워 경량화에 성공했고 가격도 발당 약 1억 원으로 2억 원인 제블린의 절반밖에 안 합니다. 이처럼 형궁은 현존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의 끝판왕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궁이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현궁의 사거리는 약 2.5km로 4km인 제블린에 비하면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인데요. 제블린도 최초에는 2.5km였다가 개량을 통해 4km로 늘어난 만큼 형궁도 추가적인 개량을 통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궁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보병 전력은 현궁 도입을 통해 대대급 화력은 강력해졌지만 중대급 이하에는 보급되지 않아 여전히 중대급 화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화력죽인 N5와 같은 저가형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중대급의 화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MBT LAW
일명 엔로우는 스웨덴 사부사에서 개발해낸 대전차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1km, 관통력은 500mm로 제블린과 현궁에 비한다면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부사는 압도적인 가속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엔로우는 관통력과 사거리는 떨어지지만 대전차 미사일이 갖춰야 할 성능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측 시선 조준기입니다. 일명 피로스라는 조준기인데요. 엔로우는 피로스를 통해 간단한 대전차 유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도된 미사일이 전차 상부에서 폭발해 전차를 일격에 격파시킬 수 있어 부족한 관통력을 보충합니다. 반면 한 발당 가격은 약 3천만 원으로 1억 원에 달하는 현궁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고, 또 사용 후 조준경까지 통째로 버리면 돼 운용 인원의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직접 타격 모드를 선정해 적참호나 보병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게도 12kg으로 보병이 휴대해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무기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함께 러시아군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1등 공신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엔로우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유도 기능 탓에 미사일 발사 후 표적이 회피기동하거나 속도를 바꾸면 빗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블린과 함께 운용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에는 제블린에 해당하는 현궁 미사일은 있으나 엔로우에 해당하는 보병용 대전차 화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이 엔로우에 대응하는 신형 대전차 로켓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 장국은 엔로우와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방산업체와 협력해 대전차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우리 군이 요구하는 ROC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개발해진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군의 ROC에 따르면 관통력이 있으면서 펜저파우스트 3와 동일한 700mm급이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반응장갑 파기 후 주장갑 평균 관통력 기준이었는데요. 이는 웬만한 대전차 미사일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북한의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3회 발사 제한이 있는 펜저파우스트와 달리 재사용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비냉각식 열상 장비를 탑재하고 전차 공격 탄두와 벙커 타격 탄두의 동시 개발까지 추진했으며 무게는 10kg 안으로 주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세트의 가격은 수백만 원 선으로 맞췄어야 했는데요. 이는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조차 달성할 수 없는 고스펙입니다.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스펙을 요구하다가 개발 시한도 놓쳐 중대급 화기의 재배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엔로우는 우리의 중대급 화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중대 배치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저렴함과 편리한 사용법, 그리고 사용 후 즉시 버려 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설계로 가성비를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는 우리 군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과도한 ROC에 집착해 무기 도입을 늦출 바에는 요구 사항보다 성능이 낮더라도 전천후로 사용 가능한 대전차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저렴하고 괜찮은 성능의 로켓을 통해 전투력의 창끝이자 핵심인 보병의 화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전에서 보병용 대전차 화기의 중요성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일례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히 대전차 미사일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전차 미사일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국가들에게 지원받은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며 전쟁의 판세를 뒤엎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전에 유리한 지점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구축해 적의 접근을 기다리다가 대전차 화기를 사용해 선제 공격을 가한 전술이 주요했는데, 이런 기습 효과로 인해 러시아군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로 일격의 선두 장비를 파괴해 러시아군의 발을 묶어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대전차 미사일은 공격 부대도 사용하기 좋지만 특히 방어부대가 활용하면 몇 배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지원한 제볼린 미사일은 일명 세인트 제볼린으로 불리며 우크라이나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1989년 미국에서 개발된 FGM-148 제블린은 전차보다 긴 4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통력은 600mm로 그리 뛰어나진 않지만 탑어택이라는 독특한 공격 방식을 통해 전체의 약점인 상부 장갑을 노려 일격에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블린은 무시무시한 성능을 가진 고성능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블린도 한때는 퇴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비싸고 효용성 없는 애물단지라는 악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한때 비싸고 쓸모없는 장비라는 소리를 듣던 제블린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러시아군의 전차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원래 상대해야 할 적을 제대로 찾은 것인데요. 이처럼 현대전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아무리 우수한 무기라 해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압도적인 성능의 무기 하나보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무기가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현궁이라는 훌륭한 대전차 미사일은 만들었지만 비싼 가격으로 제 성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정작 중요한 중대급 화기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분명 우리 군의 실책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저가형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원 삼아 현궁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면서 저렴한 단가로 다량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급 대전차 화기를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